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왜 서울만 올라요? 선생님은 왜 서울무세에 있는 것처럼 계속 서울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서울만 오를까? 아파트는 망고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전국의 주간 아파트 상승률을 그 지역의 지도에다가 색깔로 넣어놨어요. 많이 빨갈수록 많이 오른 거고 많이 파란색일수록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 전국적으로 보시면 여기 유난히 커 보이는 상주 아시 상주 이런 데는 지방 소도시에 아파트 조금 있는데 이런 데인데 자세히 보시면 부산도 파란색이고 충청권도 파란색이 많고 전라도도 파란색이 많고 일부 빨간색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은데 유난히 여기 한가운데 여기잖아요. 심장처럼 두근두근 하고 있는 여기는 서울이라는 거죠. 딱 봐도 이 서울만 유난히 빨갛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서울만 이렇게 오르는 걸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이 정말 좋은지 왜 선생님은 자꾸 서울만 이야기하는지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결국 집값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단기적인 정책이 결정할까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잠깐 흔들리니까 정책이 집값을 잡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시장을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처럼 이 매매 주기가 짧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집을 한번 사면 2년은 지나야지 일반 세율도 되고 비과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은 보유하고 아파트의 보통 보유기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보면 이 단기적인 정책이 7년, 10년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 부동산 규제는 최대 6개월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우리 너무 늦겠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30번 넘게 부동산 규제를 했지만 부동산이 계속 잡혔습니까? 할 때마다 주춤하다가 더 오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평행 이론 같다는 거죠. 지난 정권 때는 30번의 부동산 규제를 하고 이번 정권에서는 30번의 탄핵을 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뭘 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럼 집이 떨어지면 살 거예요? 샀는데 집이 쭉쭉 떨어져요. 그럼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뷰를 가지셔야 돼.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뷰를 가지셔야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집값을 설명하는 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금리와 수급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집값은 금리와 수급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건데 자, 금리는 전국을 다 덮는 거죠. 기준금리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물론 이 금리의 효과가 지역마다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제 경험이나 뭐 데이터를 좀 보면 이 금리의 효과는 대출이 많은 지역일수록 금리의 영향이 크고 대출이 적은 지역일수록 금리의 영향이 적더라. 그런 특징이 있더라. 자, 어쨌든 금리는 전국이 다 비슷하다고 보면 결국에는 지역의 집값은 이 수급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막 지금 입주 물량이 터져가지고 난린데 매매가 오르고 막 전세가 오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장 6개월, 1년, 2년 정도의 집값은 이 수급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울만 오르는지, 망고쌤은 왜 서울무세가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일단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숫자로 보지 말고 눈으로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시각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파란색 막대가 적정 입주 물량이고 이 빨간색 막대가 해당 연도의 입주 물량이에요. 숫자를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봐서 이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키가 작으면 적정 입주 물량보다 입주 물량이 적은 거예요.
그치. 물론 이게 적다고 바로 확 올라가고 많다고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다. 이 지역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작년, 올해, 내년, 후내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적정 입주 물량보다 적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이 적정 입주 물량보다 너무 입주 물량이 적고 그 다음 연도에도 적정 입주 물량 대비 너무 적다는 거야. 그럼 지금 집을 사면 최소 2년 뒤에 팔아야 되는데 2년 뒤에는 꽃놀이패가 되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작년에도 적었고 올해도 적고 내년 후내년에는 절망적이다. 입주 물량이. 이런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지방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지방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데이터로 확인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로 보면 작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뭐 많죠? 파란색보다 키가 훨씬 크잖아요. 서울이랑 완전 다르죠? 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럼 내년에는 좀 적고 후내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근데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더 입주 물량이 훨씬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서울이 일단 더 좋아져야지. 그 다음 경기도로 넘어가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도는 권역이 엄청 크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동남권에 붙어 있는 과천, 분당, 평촌 이런 데랑 서부권, 동부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게 크게 보는 것보다 권역별로 보는 게 좋은데 경기도도 특히 서울의 동남권에 붙어 있는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탄력을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경기도는 이렇고요. 인천은 계속 물어보시는데 망고세 인천 들고 있는데 이거 팔고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요? 서울이 올랐으니까 인천이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자,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고 내년에 잠깐 줄어들긴 하지만 후내년에는 파란색보다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인천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부터 하는 게 맞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볼까요? 자, 제가 작년부터 이런 말씀 드렸죠. 내년에 지방에 관심을 가지려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울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부산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울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작년에도 적었고 올해는 더 적고 와, 내년에는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게 울산에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말씀 드렸고 실제 지금 울산이 지방광역시 중에 그 유일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울산이 재물 돌아왔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 부산 말씀드렸는데 부산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계속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그죠? 부산. 그러니까 울산하고 부산은 해볼만 하지 않냐. 올해부터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는 작년에 너무 많았고 올해는 똔똔이고 살짝 줄어드는데 다시 증가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굳이 다 안 봐도 서울이 수급이 제일 꼬여있고 그 다음은 울산, 부산 이런 순서로 간다. 그러니까 그 외 지역들은 서울, 울산, 부산 순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번에 올해는 서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은 올해도 부족하지만 내년 후내년엔 더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 일단 베이스 캠프를 하나 치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 채를 늘리는 거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하나 먼저 사고 지방을 살라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거고 정부에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좋은 걸 사시면 되는데 대구나 부산에 사시는 분조차도 돈이 많으시면 지방에 안 사시고 서울에다가 사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걸 아시는 거죠. 경험상. 오래 해보니까 지방은 서울보다 못 오르더라.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 이야기를 이렇게 신규 입주 물량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면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신규 입주 물량만 공급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매물도 공급이야. 그래서 매물이 지금 사상 최대인데 무슨 소리야. 공급이 많은 거라니까.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거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려갖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매물이랑 가격이랑 크게 상관이 없더라.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야? 매물이 늘어나면
반대로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 가격이 오르려면 매물이 줄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매물이 많은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는데 아니 매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매물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규 공급이 들어와야지 주택시장이란 공간이 넓어지니까 신규 공급 물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은 서울. 서울에 베이스 캠프 차린 다음에 그래도 뭘 하나 하고 싶으면 서울하고 지방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또 서울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급은 계속 고여 있으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 사람들이 집이 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숫자로 이렇게 지수화한 게 매수 심리 지수 아닙니까? 매수 심리 지수? 이게 서울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심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 회색이 뭐냐면 지난주 대비해서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난주 대비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이게 2022년에 폭락할 때를 보여주는 거죠. 심리가 거의 바닥이죠, 바닥.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심리가 올라오는데 보시면 이 심리랑 가격이 올라오는 거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그리고 다시 내려가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는 이렇게 출렁출렁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많았던 지난 정권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출렁 이랬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2018년에 입주 물량이 몰리고 헬리오 있고 그러면서 한번 흔들렸던 때이고 계속 보면 심리 이렇게 출렁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하면 추세를 봐야 된다. 차트를 좀 하시는 분들이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는데 이 저점과 고점이 출렁출렁 하면서 점점 높아지는지 또는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하고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해갖고 고점은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리가 계속 출렁출렁 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번에 토제로 인해서 심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출렁하고 올라갈 건데 그래서 지난번 바닥보다 더 높은 데서 꼭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는 더 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심리는 지금 점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은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북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강남은 좀 더 많이 올라와 있고 심리가 강북은 강남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이 사고 싶은 마음도 많아. 금리도 내려가. 입주 물량도 사상 최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토제 지정으로 주춤하긴 날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토제는 풀기가 힘들 거다. 만약에 푼다면 집값 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서울의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냐? 심리도 불타오르는데 심리만큼이나 이게 거래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3월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좀 놀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2월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2월 거래량. 2월 초에 어떤 전문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2월 거래량이 폭망했다. 1월 거래량이 3,000건 가까이 됐는데 2월 거래량이 지금은 1,000건밖에 안 된다. 물론 집계가 돼봐야겠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2월은 12일만 집계됐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1월은 풀로 60일 집계된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거래가 폭망할 거라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월 초에도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 했고 12월 초에도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게 전문가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속이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뭐든 간에 참 별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남색 선이 지난 8월 거래량인데 6,000건이 넘었죠. 6,090건이었어요. 이 보라색이 지금 몇 건이냐면 2월이에요. 2월인데 5,738건이다. 여러분, 이 모양으로 볼 때 거의 6,000건이 넘을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사과드릴게요.
저는 2월 거래량이 4,000건 조금 넘고 많아야 5,000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6,000건이 돼버렸습니다. 제 전망이 잘못됐습니다. 6,000건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전문가님은 요럴 때 500 몇 건 되는 걸 가지고 1월 달은 3,000건이었는데 500 몇 건밖에 안 되니까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문제는 3월입니다. 3월. 이 3월은 보이시나요? 이게 파란색이 뭐냐면 7월인데 지난 7월에는 8,726건이었거든요. 8,726건. 3월 달은 7월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더니 최근에 폭발해가지고 7월에 이 그래프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돌파.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8,726건으로 지난 7월이 끝났는데 이번 3월에는 몇 건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제 생각인데요. 지금 이게 토호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거래량이 뚝 끊어지지 않는 이상 7월 달에 거의 근접하는가? 7월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 사이 어딘가에 만들어지지 않겠냐. 10년 평균이 5,000건임을 보면 10년 평균보다 훨씬 많은 건수가 매매 계약 체결이 될 것이고 그 이야기인 즉슨 3월에 거래가 많이 되었으니까 등기를 3월에 치지 않고 4월 말이나 5월에 치겠죠?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에 대출이 실행이 많이 될 거야.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에 대출이 급증했다면서 정부에서 분명히 대출 규제를 좀 더 빡세게 전방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일부 은행이 일부 지역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빡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7월에 DSR 규제를 하니까 그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랑 겹쳐갖고 4월, 5월, 6월이 대출이 급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대출이 필요하고 대출로다가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7월이 그래서 넘어와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그렇게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하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대출이 수요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몰리고 나면 이제 그 떨어진다 생각하면 7월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닐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거래량 늘어나는 게 좋기는 한데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대출 규제 때문에. 이렇게 폭증하고 나면은 45일이나 2달 뒤쯤 되면은 대출 규제가 빡세게 나오더라.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플랜을 세우실 때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세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구별로 한번 볼까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위로 한참 올라와 버렸잖아요. 3월 거래량이 7월 거래량보다 훨씬 많아져 버렸다는 거지. 이러니 대책이 나오지. 그때 그렇게 많았던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니 이러니 대책이 나오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대문구 이런 데도 7월 달 걸 이미 돌파했다는 거죠. 성동구 보시죠. 성동구. 성동구도 작년 7월 거래량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송파구는 좀 주춤해졌어요. 양천구도 이미 거래량이 폭발했다. 그래서 이 강남 3구도 강남 3구인데 중급지 거래량이 지난 7월보다 훨씬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강남 3구 외의 집들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데이터. 물론 부동산에도 뭐 전화도 해보고 전화하신 분들한테 연락도 해보곤 하지만 거기 들은 이야기랑 데이터가 일치하는 거 보면 많은 참고가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결국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심리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딸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앞으로 갑자기 수급이 좋아질 리가 없다. 그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싸요. 밀턴 프리드만이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냐면 돈이 늘어나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평가됐다는 이야기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이 훨씬 더 빨리 올랐다. 이렇게 보면 고평가다, 거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뭐냐면 남색은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고요. 빨간색은 뭐냐면 N2,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동성이죠, 유동성. 자, 보시면 이게 2006년, 7년, 8년이었다고요. 그때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훨씬 더 빨리 올랐다고. 고평가 구간이었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내렸죠. 저평가 구간 맞죠.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시면 돈 늘어나는 속도를 점점점 못 따라가다가 자 2018년, 19년 지나면서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2020년, 21년에 이제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빨리 오르기 시작했어요. 고평가 구간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짧은 시간에 급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돈은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그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서 돈이 늘어나는 속도를 이제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걸 점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서울 아파트가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비싸니까 강남 이야기만 하잖아요. 강남 말고도 많은데 50억, 60억 이런 얘기 하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돈이 늘어나는 속도를 아파트 가격 지수가 못 따라가고 있다. 자, 2006년 1월부터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있는데 M2가 308% 증가하는 동안에 서울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189%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연 서울은 고평가되어 있는 건지 그냥 우리 자산이나 소득 대비 강남이 비싸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런 생각에 도달하셨다면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